안녕하세요. 통화만 했는데 뵙기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제가 마침 그 뭐지 저보고 그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를 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너무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연 선생님, 정호승 선생님도 계속 계셔가지고 또 너무 좋네요. 뭔가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러면은 나영 선생님 소개글을 읽고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내주신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봉산 자락에 살고 있는 나영입니다. 채식주의를 실천하며 비거니즘을 삶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에서 일하며 봉산의 새와 나무들을 만나는 봉산 생태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를 재료로 작업하는 환경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의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읽으면서 생각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종교와 예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좀 연결성을 만드는 것, 그런 걸 저 같은 경우 되게 관심 있고 해보고 싶은 거여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환경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하시는 다른 활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그런 게 조금 지금 이 소개글에서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어제 생태 정치를 했고 오늘은 생태 지역 정치니까는 생태 지역, 저는 정치를 오전 시간에 자치로 바꿔서 그냥 생태 지역 자치라고 해서 해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 주시고 또 저희가 편안하게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 강의 하여튼 뭐 모임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네,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원래는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 이제 예전에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어, 사는 미술인이었다가 어, 환경 문제가 조금씩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음, 음, 이제 환경 문제를 통해서 정치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돼서 어, 지금은 정치운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어, 예전에는 그냥 음, 보통 미술인, 창작인 하면은 이제 뭐 어, 재료를 구매해서 작품 음.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인데,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구매하지 않는 재료로 작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쓰레기를 좀 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 서울에는 너무나도 쓰레기가 길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 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별로 쓰레기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주워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 요즘에는 제 혼자 용어를 붙여서 로컬 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어, 제가 집도 은평구고 어, 작업실도 어, 은평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출근하면서 왜 시골에서 예전에 채집해서 뭐 뭔가를 채집하듯이, 그러니까 버섯을 채집하듯이 또는 뭐 갈대 같은 거를 이제 꺾어가지고 물건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 쓰레기를 채집해서 주워서 그걸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네, 작품에도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준비하신 그런 슬라이드도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공유가 네. 되시나요? 네네. 네. 공유를 제가 바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은평에서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은평에서는 네. 2017년부터 살았고, 이제 아, 네. 9년 차가 됐네요. 9년 차. 네. 네. 그래도 이제 꽤 오래 산 편에 속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아, 어, 여기저기 어디, 떠돌면서, 고향은 아, 어디신가요, 그러면은? 고향을 말하면 좀 이제 슬퍼지는데, 제 고향이 그 아, 미군 기지가 있는, 아,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저희 고향이에요. 그래서 평택. 네네. 네, 굉장히 그 군사와 이제 뭐 아, 미국 막 그러는데 아, 그런 쪽에 이제 정치 경향성이 심한 저희 부모님도 좀 네, 슬프지만 네네. 국민의 예민 그런 그런 동네에 살고 아, 있습니다. 제가 그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때 처음 평택을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동네 자체가 미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그쵸. 상인,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미군 음, 없이는 좀 살 수 없는 구조로 동네가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슬픈 저한테 그런 네네. 네, 고향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혹시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시작해도 괜찮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넘겨받아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네. 감기에 조금 걸려 있어서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서 좀 횡설수설, 그리고 원래 좀 횡설수설하기도 한데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제가 편하게 하시면 어저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다 듣지는 못하고 시간이 돼서 김은희 선생님 걸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좀 자신이 없지만 동네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얘기를 좀 들려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네 숲을 지키는 지역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은평민들레당 이야기, 그리고 은평민들레당에서 하는 동네 숲 보전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엮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역에서 세상을 바꿉시다. 은평민들레당. 이게 저희 은평민들레당의 슬로건이에요. 지역에서 세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음,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정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이고, 2022년 1월 16일에 창당한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지역정당입니다. 보통 이제 원내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의 시도당, 그러니까 뭐 대구시, 부산시 이런 시 아니면 경기도 이런 데에 각 1,000명씩 5,000명의 당원이 전국에 모이면 우리나라에선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전국 정당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뭐 요런 당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당은 다 전국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을 그렇게 정치적 영역으로 삼는 전국 정당과는 다르게 은평민들레당은 한정된 지역에 기초해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정당이라고 해서 지역 정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평민들레당은 서울 중에서도 은평구 그 서북쪽에 있는 은평구가 있는데 서북 쪽에 한정해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은평민들레당은 그 이제 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고 있어서 기초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경기도 아니면은 뭐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도 단위의 지역정당이 생기면 그건 또 광역단위 지역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클 수도 있다, 지역정당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는 저희 은평민들레당 당원총회 올해 3월에 진행한 당원총회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 50명 정도의 당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땐 30명 정도로 모여서 시작했는데 활동하다 보니 당원 주민분들이 좀 가입해 주시고 하여서 지금은 50명 정도의 당원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은평민들레당을 하기 전에는
은평 녹색당에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은평 녹색당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탈당을, 이제 위성정당 사태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은평 녹색당이라고 하는 당원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50명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생소한 지역정당이라는 거에라고 치면은 생각보다는 또 많은 거다라고 또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불법 정당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데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합법 정당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말하자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은평민들레당은 애초에 정당법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창당을 했어요. 사실 은평민들레당보다 앞서서 서울에서는 영등포에서 직접행동 영등포당, 경기도 과천에서는 과천시민정치당이라는 당이 먼저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당들은 은평민들레당이랑 같이 지역정당 네트워크라는 연대체 안에서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창당부터 헌법 소원하는 것까지 함께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뭐 요즘에도 이제 지역 단위 뭐 그런 논평이나 성명이나 활동할 일 있으면 같이 네트워크 회의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함께 지역 정당 운동을 만들어가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우선 이제 창당대회를 1월 이제 16일에 마치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하러 갔어요. 요게 저 노란머리가 저인 옛날에 저인데요. 이제 그 선거 이제 정당 등록 신청서를 명부를 작게 작성해가지고 당원은 몇 명이며 뭐 소재지는 어디며 막 이런 식으로 그 서류를 적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이제 여기 공무원분께 서류를 전달해 드리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희보다 앞서서 먼저 창당했던 직접행동 영등포당이 정당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영등포당이 정당 등록 신청 결과로 반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려 통보 받을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아, 당연히 반려 되겠지 하고 가서 드렸는데 이제 공무원분도 영등포당에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셨었는데 저희 때는 또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비슷한 정당을 하겠다고 주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잘 받아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주셨지만 역시나 저희도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이제 사유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음, 정당법 헌법소원이 저희가 2022년 4월쯤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2023년 9월 26일에 이제 현재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 할 때는 직접행동 영등포당이랑 과천시민정치당이랑 같이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 요 아래 사진은 이 여러 연대체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위헌 판결 내라 하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헌법소원을 냈던 그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한국의 정당법 자체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면서 지역 정당의 창당을 사실상은 불허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부활했지만 지역 정당 창당을 불허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게 정당법 때문이고, 그래서 정당법 위헌이다라는 정당법 일부 이제 조항들을 저희가 헌법소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저희가 냈던 항목들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정당 등록 조항, 전국 정당 조항, 법정 당원수 조항, 그리고 정당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이렇게 네 가지로 헌재에서 유형화를 해서 여기에 따른 위헌 여부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정당법이랑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정당법을 이제 일부 캡처를 해서 넣어놓은 건데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쳐놓은 게 저희가 헌법소원 청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함께 보시면 3조에서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이게 전국정당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꼭 한국에서 정당을 만들려면 꼭 서울에 그 중앙당이 있어야 해요.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부산광역시, 어디 광역시, 어디 특별시 이런 데에 시도당이 각 1000명씩 당원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전국정당 조항이고, 이 명수는 좀 여기 18조 중간쯤에 보시면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해서 법정 당원수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보자. 정당은 중앙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지 성립한다 해서 정당 등록 조항이 있고, 하단에는 정당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합헌,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한 게 다 기각된 거긴 한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전국정당 조항이에요. 전국정당 조항의 경우엔 다른 거의 경우에는 합헌 이제 의견이 더 많았는데 전국정당 조항 같은 경우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 5명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었는데 이게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되므로 이게 합헌이라고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음, 그런 이제 조항으로서 좀 앞으로도 이걸 눈여겨보고 좀 바꿔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정당 조항을 다시 한번 보면 요 3조, 3조와 4조만 딱 보면 되는데요. 여기 3조에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그리고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 요 부분인데, 이제 꼭 서울에 수도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지역 정당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지역 정당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어, 곳이기도 지역이기도 해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고 제주도만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주도만의 정치를 하려고 해도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정치들이 다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는 위헌 의견들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낸 의견들인데 뭐 온라인이나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형식의 규모를 갖출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또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랑 동일한 걸로는 헌법재판을 또 이제 소원을 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정당을 한국에서 허용하게 하려면 정당법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는 건데 이게 이 거대 양당이 이걸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 정당법을 바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선은 활동을 좀 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만의 활동을 또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치 지역정당 합법화 그리고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법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선거법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는 선거법보단 정당법이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법들이 문제겠고 또 법을 떠나서 또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정당법과 같은 이런 문제 중앙 집권적이고 하향식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역을 식민화하고 지역 소멸을 야기하고 지역의 생태 착취랑 파괴를 야기하는 그런 방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역 착취식의 개발과 성장 정책들이 그간에 계속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고 지역 간의 불평등이나 세대 간의 불평등이나 그런 걸 심화시켜 왔고 주민들을 계속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 주민은 제 생각엔 비인간 존재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정치와 삶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청원하거나 그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의 정당법 구조가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중앙에서 되게 이제 내려지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과제들이나 정책들을 위해서 작은 존재들이나 작은 문제들은 희생하는 것을 되게 당연시 해온 결과 저희가 지금 기후 생태 위기라는 그런 지구적인 위기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은평민들레당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사는 동네를 좀 돌아보고 지키면서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대안으로 지역 정치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지역 정당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주민이 함께 정치 활동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혁신파크라는 서울시 CU지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CU지를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서울시 CU지가 혁신파크라는 CU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CU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주민분들이 거의 사용하시긴 하지만 엄청 대규모 CU지고 주민분들이 유일하게 평지공원처럼 사용하시는 곳이에요. 은평구에 산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곳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로 고층 빌딩을 짓게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두고 공유지로 하라 이런 공유지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래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봉산에서 저희 당원 모임 날 때 탐조를 하면서 새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당원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동네 숲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동네 뒷산에 봉산에서 펼쳐지는 작지만 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봉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한겨레 21 김현진 기자님이 이제 붓펜으로 그려놓으신 캡처인데 너무 이걸 잘 그려놓으셔서 제가 이제 PPT 발표할 때마다 활용을 해요. 김현진 기자님이 이제 나무 전문 기자님이신데 저희 봉산에도 오셔서 취재를 좀 깊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도자료가 좀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은평구가 요 한가운데 이제 빨간 색깔 궁서체로 써져 있죠. 은평구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이 은평구를 둘레로 산이 쭉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는 좀 분지처럼 아늑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고, 그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앵봉산, 봉산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는 백년산이 이렇게 지나는 엄청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요. 그 중에서도 봉산, 이제 저희 은평구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라고 하면은 북한산일 텐데, 그리고 보통 이제 산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대체로 국립공원이지만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요 봉산이라는 그냥 동네 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은평 구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산 이름을. 그래서 그냥 동네 뒷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름은 봉산이고 생각보다는 또 큽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산에서 여기 위에가 잘리긴 했는데 산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북한산 산맥의 일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쪽 서쪽에 은평구의 서쪽에 있고 봉산의 경계로 은평구랑 고양시가 산을 반반씩 나누어서 이제 행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봉산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은 봉산이 나오는데요. 또는 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산이 많은데요. 이게 옛날에 봉수대가 있는 산들을 다 그냥 봉산이라고 불렀대요. 봉산에도 정상에 봉수대가 있어서 불 피우는 데가 있고, 그래서 봉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구산동
이라고 있는데 구산동에서는 봉산을 구산이라고 부르고 또 저희 동네에 덕산중학교 있는 곳에서는 봉산을 덕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산이 나름대로 길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동네 이름 산으로 산을 불러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서울 둘레길 코스로 지정돼서 등산객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탐조를 하러 산에 다니다 보면 주로 동네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번 만나시는 분들 만나고 인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친숙한 동네 뒷산인데 이런 봉산의 한켠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하향식으로 내리꽂은 시범 사업으로 편백 인공림 조성지를 이쪽에 지정하면서 산의 대규모 훼손이 시작됐습니다. 음, 아이고. 그게 이제 편백나무 힐링 숲이라는 사업인데요. 편백나무 힐링 숲 사업이 전국에 좀 여러 곳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체로 숲에 벌어지는 사업들은 산림청발 사업 또는 국가 사업들이 지원을 이제 뭐지 예산 지원을 해서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편백나무도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은평민들레당이 편백림 조성 사업을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23년 2월 말부터인데요. 어, 실은 201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가 2023년에 시작하게 됐던 건 벌목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숲에 수많은 나무가 이렇게 한꺼번에 싹 베어진 걸 처음 본 건데요. 이상했던 거는 여기에 숲가꾸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가꾸기가 뭐냐면 고사목을 제거한다. 감벌, 그러니까 나무랑 나무 사이에 간격을 좀 띄워주느라고 나무를 벤다. 또는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숲가꾸기 작업을 보통 이제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 채로 아래 사진과 같이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현수막 내용이랑 너무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제 조사를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 구청에 또 문의를 해봤는데 구청에는 여기 다 밀고 편백나무 심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산을 안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보통 식목일에 나무 심으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만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아,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은 나무를 베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 알은 거죠, 제가. 그래서 당연히 산에는 나무가 빽빽히 자랄 테고, 나무를 심으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나라에서는 빈자리를 만들어서 심었구나, 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저희 당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역에 이제 동네에 생태보전 시민모임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나무를 하나하나 셌습니다. 지름도 재고, 나이테도 세서 나이도 기록하고, 수종도 다 기록하고 해서 샜는데 여기가 이제 2023년도에 0.9 헥타르가 파괴됐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305그루를 샜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한 맨 처음에 100그루 정도 되겠지 했는데 300그루가 넘었고 되게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청딱따구리라는 딱따구리가 있는데 제가 이 살아생전에 딱따구리라는 새를 처음 본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마에 약간 빨강색이 있고, 날개는 연두색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게 무슨 새인지 몰라서, 새가 자꾸 저기에 기웃기웃거리네 하고 일단 찍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청딱따구리라는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딱따구리인데요. 이 딱따구리가 계속 여기 이제 베어진 나무들을 약간 계속 비슷한 곳을 돌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따구리 집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딱따구리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헐렸구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청탁다구리 집을 없애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 뭔가 은평구에 재개발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재개발에 이제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거랑 갑자기 겹쳐지면서 저에게 크게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청탁다구리를 보게 되면서 탐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 편백림이라는 건 관광단지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살던 나무를 막 다 죽이고 살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관광지를 조성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지역 주민 그러니까 거주민들에게도 어, 이렇게 거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이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전경인데요. 위성 사진인데 저희가 사진 찍었던 건 요 맨 위에 2023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0.9헥타르고 은평구가 2014년부터 약 1헥타르씩 나무를 야금야금 베서 총 13헥타르의 숲을 다 그렇게 싹 밀고 편백나무만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꽃잔디라고 써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꽃잔디라고 써 있는 부분도 원래는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다 베어버렸다가 여기가 돌산인 거를 뒤늦게 알고 편백나무를 못 심어서 꽃잔디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환경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숲을 생태를 파괴해 버린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은평민들레당이 어쨌든 정당인데 계속 숲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환경단체냐, 왜 이렇게 숲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숲은 공유지다. 숲은 공유지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같이 이제 쓰고 사는 공유지인데 이런 공유지를 파괴한 것이고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생태 파괴 현장이기 때문에 정치 정당 조직으로서 당연히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의 쫓겨남, 나무들의 죽음, 그리고 새들의 쫓겨남이 사람들과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 그런 태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유지로서 새들에게 연대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문제점을 조금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시간이 괜찮겠죠? 네. 이게 편백나무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것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잠시만요. 공유를 공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아, 그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닫으시고 네. 예, 그 공유할 화면을 띄운 다음에 아, 그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됐나? 보이시나요? 어디 갔지? 요 은평민들레당 여기 보이시나요? 네네, 카페인데 보입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편백나무라고 생각하면 보통 다들 뭐 떠오르시나요? 편백나무 하면 보통 피톤치드를 떠올리거든요. 그 이제 힐링 숲이니까 피톤치드 이제 내뿜으면 우리 인간은 뭐 건강해지고 뭐 항염 뭐 그런 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피톤치드가 모든 나무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소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편백나무를 심을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대규모로 편백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했던 현장인데 이렇게 고사목 제거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멀쩡한 나무들을 제거를 했는데 이제 봉산에는 팥배나무, 참나무, 뭐 잣나무, 벚나무, 밤나무 이런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무들을 잘랐었고 여기에 편백나무 힐링숲을 확대 추진한다고 적혀 있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이제 단수님으로 부적합한 수종이고, 이제 편백나무는 사실 한국의 중부에서는 자생하기 어려운 수종이거든요. 지금 남부 쪽, 부산 쪽까지는 자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기후변화로 뭐 이제는 중부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은평구에서는 주장하긴 하는데 전혀 이제 말이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억지로 키워내면서 뭐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로 편백이 여기에서 살기 어렵다. 그래서 편백한테도 사실은 편백마저 이곳에서 혹사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생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그런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봉산이 되게 유명하지도 않은 산인데 모든 산림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인데요. 음, 이게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은 이름부터 이제 들으면 조금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게 이동약자를 위한 데크길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전국 단위로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생태 파괴가 심각한 사업이에요. 우선 이거는 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의 지도인데 원래 봉산이 이렇게 남북으로 긴데 지금 지도를 눕혀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인데 여기가 총 10km 정도가 돼요.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냥 걷기만 해도 뭐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그런 곳인데 여기 연두색부터 맨 끝에 파란색까지가 다 이제 무장의 숲길이 놓여질 곳이에요. 그래서 봉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뭐 관악산, 안산, 인왕산 등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좀 낮고 중턱에 둘레길로 설치가 돼 있어서 좀 생태 파괴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봉산의 경우에는 산이 막 대단히 큰 산은 아니지만 완전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정상부를 좀 이제 능선을 정상부를 따라서 가는 그런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정상부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무장의 숲길이 그 무장해라는 이름이 이제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경사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 각도 한 10도 내외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은 이제 그 경사 각도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거기에 데크를 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곳이 봉산에는 곳곳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봉산이 생각보다 이제 경사도가 심해서 급경사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경사인 곳에서는 이제 지그재그 길로 설치가 되면서 생태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도 이 무장애라는 이름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가 반발을 할 것이다. 또는 이제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너네 그러면 장애인은 산에 가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환경을 우려하는 환경 파괴, 생태 파괴를 우려하는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과 대립구도로 놓게 만들어서 이런 이동권 문제를 이제 오히려 우리가 뭐 장애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좀 행태를 보이기도 해서 대응이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한 4단계 때부터 대응을 했는데 이미 5단계까지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 6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의 숲길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왼쪽의 사진이 좀 특징적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철골 위에 이제 데크가 깔릴 건데 보시면 산엔 나무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서 이 데크를 깔려면 무조건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릴 예정인 나무들이 요 중간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게 시행이 완료된 모습인데 시행이 완료된 곳에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다 깨끗하니까. 근데 여기에 다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나무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능선부이고, 등산로가 꽤 넓은데, 그 등산로랑 거의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도 여기에 굳이 또 이제 데크길을 깔아서 등산로를 한 두세 배로 넓혀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야생동물들의 이동이 좀 불편하게 됐고, 그리고 이만큼의 헐벗은 땅이 산에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등산로를 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장의 숲길을 만들려거든 기존의 등산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통 무장의 숲길이 놓여진 곳에 가보면 기존 등산로는 거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자체가 음, 그런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동약자 이동권과 또는 그 이동약자가 아닌 어, 등산객들의 이동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더 가로질러서 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길도 내비두고, 지그재그 길도 새로 만들어서 두고 하니까 등산로가 몇 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생태 파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자연이랑 이동권을 대립구도로 놓는 거를 멈추고 최대한 생태 파괴가 덜 하도록 진행을 하고 최소한으로 진행해라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업은 또 이제 방제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세 개의 캡처는 정치 쪽에서 이제 가져온 캡처인데, 음, 봉산에 예전에 대벌레랑 러브버그가 대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대벌레 대발생해서 한번 굉장히 뉴스를 탔던 이력이 2020년 정도에 한 번 있고, 그 2년 후에 2022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곳이 이 봉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해진 산인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은평구에서 산림청이랑 같이 해가지고 대벌레를 맨 처음에 잡겠다고 2020년에 음, 드론으로 산림청에서 방제를 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살충제 희석액 9,000리터 정도를 산에다가 뿌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있다가 러브버그가 대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살충제 살포는 그때도 이미 너무 그러면 안 됐을 시기 이제 시민인식이 많이 변한 시기인데 그렇게 대벌레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그걸 되게 시급하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 거예요. 방제를 했는데 비판이 많이 이어지니까 그 다음엔 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산에다가 다 끈끈이를 감았어요. 그 끈끈이가 뭐냐면 어, 그 시골에 왜 파리 잡겠다고 주방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끈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 비슷한데 그거를 산에 그 나무들에다가 다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 하나하나에 그거를 감다 보니까 나무도 상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나무를 타고 다니는 생명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요 보고서가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은평구에서는 설명으로는 대벌레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화렵수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끈끈이 롤트랩을 시행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 이상하게 등산로 주변에만 이렇게 유독 설치를 해놓고 이제 끈끈이를 설치를 했었을 때의 모습은 이거는 나무 피해 보고서라서 없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쇠박스에 깃털이 붙어 있는 끈끈이 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새들이 나무에서 나무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끈끈이 롤트랩에 붙어서 거의 이제 생존이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지금 꼬리랑 날개깃이 몽땅 다 뽑힌 건데, 쥐가 끈끈이에 붙으면은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는 쥐보다 가볍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벌레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가서 보면 뭐 뭐 등에, 꽃등에 뭐 거미 할 것 없이 진짜 모든 곤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끈끈이 롤트랩이 친환경 방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하려고 이제 지역에서 저희 은평민들레당이랑 서울환경연합이랑 생명다양성재단이랑 같이 해서 시민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에도 피해가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겨울에 끈끈이가 제거됐을 때 나무의 피해를 조사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남아있는 끈끈이 롤트랩이 제거되지 않은 나무들 또 이제 나무에 끈끈이 롤트랩을 제거하면서 생긴 칼자국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칼집이 나면 거기가 터져서 나중에는 나무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면서 이제 끈끈이 롤트랩도 전혀 친환경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 운동 치고는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작년이었고 올해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올해 인천 계양산에 이제 러브버그가 대발생을 해서 뉴스에 또 한번 확 났었어요.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여름마다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6월에는 인천 계양산으로 이제 러브버거들이 살기 좋다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양산에도 다녀왔어요. 그 좀 어떤 모습이길래 러브버거가 갔을까? 근데 우선 탁 트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러브버그는 탁 트인 곳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계양산에도 계양산성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방제 사업을 농약을 쫙 뿌리고 잔디만 쫙 키우는 곳이 있어요. 계란삼성 주변에. 근데 그쪽에 러브버그가 엄청 대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계양산에 갔을 때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곤충을 무서워하면서도 이 영상을 찍으려고 그 벌 양봉할 때 쓰시는 그런 옷 같은 걸 구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혐오가 너무 극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를 틈타서 이제 이런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그 이제 러브버그나 동양 하루살이 같은 익충이라고 불리는 곤충들을 이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생활 불편 곤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해충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방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김재섭 의원이 아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기 지역구 동네에서 러브버그를 때려잡는 재섭이 형이라는 이제 자기만의 별칭을 만들어서 재섭이 형이 해결해준다 하면서 그런 형님 정치를 좀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섭이 형한테 신고하면 가서 방제를 해주겠다 막 이런 식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배포한 이게 홍보물인데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 이때 이제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 시기였는데 오세훈을 공격하면서 뭐 누구 약 올리냐 시민 불편이 이렇게 심한데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러브버그를 대중한테 뭐 이제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뭐 장난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박주민 의원이랑 주진우 기자가 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징그러워 죽겠는데 그걸 참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그런 좀 선동적인 유튜브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곤충의 혐오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큰 문제고, 이거를 또 악용하는 정치가 있구나라고 이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공유해봤고, 저희가 이제 생태랑 정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존의 정치를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드는 이때 고민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문을 남겨놓고 제가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일까 계속 저도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어쨌든 저는 환경 운동가이면서 정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기후 생태 위기가 모두의 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치로 잘 엮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치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음, 제가 저희 동네의 작은 산 봉산을 지키고자 시작한 일이 탐조 활동이에요. 제가 원래 새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나무 베어진 걸 보고 청딱다구리를 본 다음에 탐조를 저 새한테 연대를 해야겠다라고 약간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새한테 연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새랑 같이 이 동네에서 잘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지역 정치이고 생태 정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세 명의 새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봉산에는 새가 정말 많아요. 봉산에 여름철 새, 텃새, 겨울철 새 다 포함하면 80종이 넘게 봉산에 살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지도 않은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 새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먹는 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새 한 명이랑 내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동네에 있는 새 한 명이랑 내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동네를 돌보는 거고 그게 다시 나를 돌보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맨 왼쪽에 있는 상모솔새 같은 경우엔 겨울철새예요. 한국에 오는 철새 중에 가장 작은 철새라고 알려진 철새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요. 어, 5g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손에 올려놓아 본 적은 없지만 5g이라고 하니까 정말 깃털 같은 무게인데 이 깃털 같은 무게를 가진 상모솔새가 어, 겨울이 되면 한국에 찾아오는 거예요. 멀리 시베리아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날갯짓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겨울 내내 이제 침엽수림을 다니면서 침엽수림 이렇게 틈바구니에 붙어 있는 작은 거미나 그런 곤충 알들을 먹고 겨울을 배불리 보내고 다시 봄이 되면은 북부로 날아가는 그런 상모솔새인데 이 상모솔새랑 내가 연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죠. 우선 농약을 치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모솔새가 겨울에 이동하러 오면서 유리창에 많이 부딪혀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시공을 하는 걸 더 법제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색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텃새인데 딱따구리들은 다 텃새거든요. 그래서 오색 딱따구리는 이제 딱따구리 중에서 중형 딱따구리에 속하는데 이 오색 딱따구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죽은 나무도 베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고사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고사목은 쓰러지고 시민 위험을 뭐 야기하고 하니까 베어서 정리한다였는데 고사목이 있어야 딱따구리들이 먹이 활동도 하고 고사목에 곤충들이 많이 사니까 먹이 활동도 하고 고사목 약간 죽어가는 한 반 정도 죽어가는 나무여야 딱따구리들이 집을 짓기 좋아한대요. 파기가 쉬워서. 그래서 고사목을 베지 말고 둬야 딱따구리들이 집을 짓고 아기를 키우고 살겠구나. 그러면은 나무를 베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따구리한테 연대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맨 오른쪽엔 파랑새인데 파랑새는 여름철새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에 그 동남아시아, 인도 쪽에 있다가 여름에 우리나라에 오는 새인데 파랑새는 기백이 굉장하고 한국의 텃새를 이기는 엄청난 철새인데요. 까치랑도 싸워서 이기고 막 큰부리 까마귀랑도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까치 둥지를 뺏어서 또는 원래는 타이밍이 아주 잘 맞으면 까치가 아기를 다 키우고 빈 둥지에다가 파랑새가 아기를 이렇게 낳고 키우는데 만약에 어쩌다가 이제 시기가 겹치면 까치 애기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둥지를 빼앗아서 키우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딱따구리의 빈둥지를 활용해서 파랑새가 아기를 키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랑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까치집을 함부로 제거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여기 보시면 나무 꼭대기에 파랑새가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파랑새가 이게 고사목인데 고사목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그 솥대 같은 형상 있잖아요. 그래서 파랑새가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파랑새뿐만 아니고 뭐 큰부리 까마귀, 까치 등 좀 여러 새들이 고사목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나뭇잎이 없으니까 주변을 잘 둘러볼 수 있고 나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 저런 걸 보면 고사목을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또 알고 정책으로 바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 한 명이랑 연대하는 정치를 우리가 생태 정치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뒷산에도 다 있는 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뭔가 정치 얘기하다가 새 얘기하고 끝낸 것 같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뭐 이야기 같이 하실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뭐 편하게 예, 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먼저 하나 물어보면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뭔가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걸 지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함께 해가고 싶은 마음인데 뭔가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게 이름이 일단 대학이잖아요. 이 강의 이름이 대학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뭔가, 저는 현장 활동가여서 막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이제 현장 얘기를 하는 거가 저의 최선인데 음, 또 어떤 얘기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데서는 이제 말로 잊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의 큰 키워드는 사실 인간중심주의를 내려놓기 같은 거였는데요. 이게 많은 법이나 제도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면 결국엔 나아가서 백인 남성까지도 저는 이제 그 최초, 그러니까 맨이라는 그 키워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대체로 60대 남성, 양복 입은 남성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항상 질문이어서 답이 없는 질문이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봐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치하기 싫어해서 그게 문제다. 라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어디 있지?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처방적 권력자라고 불러요. 요즘에 지금 TV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을 처방적 권력자라고 부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자 또는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철학자나 작은 자들은 정치를 하기 싫어한다.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알기 때문이고, 또 정치인은 어쨌든 협상이 필요한 건데, 우리들의 그런 뜻이나 의지를 어쨌든 일면은 굽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속하고,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또 우리를 이제 대표해서 뭘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잘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답을 알면 같이 답을 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함께 얘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거가 좀 새로운 걸 만드는 측면에서 그냥 대학이라는 이름을 써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제가 네네. 처음부터 듣질 못해가지고, 네, 혹시 뭐 이미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조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숲과 관련돼서 또 활동하시고, 그 동네 이제 뒷산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좀, 네. 혼자 하시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아, 네. 혼자 하기는 어렵고, 어, 저랑 이제 은평민들레당을 같이 하는 당원 중에 한 분이 산에서 톱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편백마을이고 그분이 사는 동네는 산세마을인데 바로 옆 동네거든요. 바로 옆 동네인데 산에서 톱소리가 들린다. 근데 이 톱소리가 그냥 보통 톱소리가 아니고 막 나무가 넘어가는 심각한 되게 엄청 엔진 톱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못 가보는데 혹시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한쪽 사면이 완전 다 밀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그래서 그냥 저도 이게 성격인데, 안 되겠다, 가봐야겠다 하고 그냥 일단 가본 건데, 제가 이 동네 이 편백마을에 그래서 한 3년 정도 산 이후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산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바로 1분 거리면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산은 그냥 산에 존재들이 살라고 있는 데지 사람이 올라가려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산에 가서 보게 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랑 현장에서 직접 보면 이게 너무 확 크게 오거든요. 정말 제 몸통보다 두꺼운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고 막 그게 너무 처참하고 그런 광경을 보고 이제 뭘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막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구청에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미 정치 운동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시작해 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건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처음에는 사실 1인 시위를 했고요. 구청 앞에서. 근데 은평구가 구청이 되게 아늑한 곳에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있어서 1인 시위를 해도 구청 직원들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수막도 걸고 막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 나무 베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또는 나무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탐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그때 처음 샀고요. 탐조 책도 처음 사서 네, 이 새는 뭐지?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보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호승 선생님 아까 손 드셨었는데 예, 말씀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 어, 그, 그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연을 변형시키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예,
예, 아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알게 돼서 예, 되게 예, 그리고 제가 좀 참여할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 환경과학을 하거든요. 또 그 생태학도 조금 배웠는데 어, 이런 경우 보면 보통 그냥 그 인간들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건드려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저는 벌레가 대발생하는 곤충이 대발생하는 것들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왜 대발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 일단 없애고 보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성형수술에 비교를 해요. 음, 뭔가 생긴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바꾸고 싶고 또 바꾸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더 기형적으로 내 자연을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이런 정치 활동에서 환경과학이나 생태학자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하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저도, 네네,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실은 이제 아까도 짧게 이제 언급이 되긴 했지만 서울환경연합이랑 생명다양성재단에서는 봉산 대응을 같이 해주셨었기도 해요. 이제 생명다양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분이 뭐 직접 오셔가지고 끈끈이에 붙어 있던 그 모든 곤충을 막 모두는 못했지만 아무튼 끈끈이에 붙어 있는 곤충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돌려서 어느 종이 어느 얼마만큼의 다양한 종이 이제 끈끈이 롤트랩에 붙어서 죽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해 보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랑 같이 나무 수종을 조사해서 뭐 이런 걸 같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서 생태학을 좀 공부해 볼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을 공부하는 게 또 정치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석사 때 생태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아, 석사 때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뻘짓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나 뻘짓인 게 많은 게 너무 느껴서 정말 그래서 제가 노자로 논문 쓰는 게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의 있잖아요. 하지 않은 무의 되게 뭔가 많이 느껴져서 제가 아까도 제가 막 노자로 논문 쓴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정말 그걸 많이 느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도 노자의 철학이 여기에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한 게, 음. 그 벌레가 대발생하면 좀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게 사실은 기술인데, 아, 그 가만히 놔두는 기술은, 음. 이건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네, 다스리는 맞아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좀 관조하면서 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곤충이 산에 대발생했을 때 실은 1, 2주 정도 산을 안 가면 되거든요. 그게 대체로 대발생했을 경우엔 1, 2주 사이에 그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대벌레 대발생했을 때 산에 가지는 않았었지만 대벌레가 좀 많고 이제 살집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게 부패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할 건데 대발생 당시에 막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성충이. 음, 그러면 그게 좀 시기가 지나가고
뭐 사체들이 쌓여 있으면 그걸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살림을 이용하게 하면 되는데 그 짧은 1, 2주, 그러니까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도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심에 출몰하는 게. 산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많긴 한데 오히려 러브버그는 날아서 탁 트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지만 산에서는 뭐 그렇게 뭐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랐지만 봉산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다 도심으로 이동하고 탁 트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한 1, 2주만 버티면 되는데 대발생 시기는 그때에도 인간은 항상 규칙적으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마음도 말씀하신 게 저도 항상 이 모든 대응들을 하면서 마음이 참 문제다라는 마음이 필요한데 마음을 계속 제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다려주는 마음? 또 조금 불편해도 그냥 약간 참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갈수록 더 못해서 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계속 해가면서 서로를 더 혐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활동을 할수록. 네. 네, 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지?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까먹은 사진 중에 음, 저희가 탐조를 하니까 이제 방제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는 카메라가 좀 좋지 않은 카메라라서 다른 좋은 카메라를 가지신 분이 이제 열심히 다니시면서 대벌레를 먹는 새들 사진을 좀 찍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일부러라도 막 찾아다니면서 찍어서, 아, 이거 봐라.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비두면 된다. 대벌레가 그리고 대발생할 시기에 텃새들이나 여름철새들이, 아이를 키울 시기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그 대벌레한테는 미안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먹이거든요, 새한테는. 음, 도처에 널린 게 먹이고, 대벌레는 느려요. 그래서 되게 사냥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자연에 맡겨두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큰일을 발생시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요새 막 그런 걸 뭐 디자인 with 네이처인가 뭐 이렇게 자연 방식의 그런 뭔가 아, 도시의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네. 네, 네. 아까 김은희 선생님 잠깐 그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활동하시는 분 내용이 너무 공감도 가고,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못 가긴 하지만, 이제 이 가까운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는 이제 저도 이제 은평민들레당 당원이고 이제 약간 위촉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약간 정치 활동 속으로 옮겨서 토론을 좀 이어갈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그냥 뭐 사실 탐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 살고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게 가능하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뭐 약간 생태 정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게 지역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 정당의 활동, 생태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이제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뭐 우리 아니라 뭐 사실은 이제 한국이 지역 정당을 참조했던 뭐 일본 같은 데들도 보면 이제 오래전에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거기서 생협운동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걸 제도 정치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생활클럽 생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고 당선하고 지역 정치를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런 실천적인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런 방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회 이런 게 좀 이제 고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아까만 사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뭐 어떤 사람들, 이를테면 좀 뭐 정말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싫어한다. 사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게 약간 계속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정치랑 더 멀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기득권의 전횡을 행사하는 정치이지 정치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혐오를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지속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논의할 때 어떤 방식의 태도를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저도 정치라는 것을 다시 정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그 혐오의 정치는 TV에서 보던 양복 입은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네 밥그릇 나눠 먹기 하는 그 정치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정말 삶에 들어와 있는 정치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음, 제가 지금은 녹색당을 탈당했지만 그래도 녹색당 당원일 때에 제가 하나 그거는 확 변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치다라는 거를 녹색당 당원일 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정치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뺏어간 정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런, 뭐랄까요, 그런 현재의 모습으로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의회 정치 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생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거를 굽히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배지만 달면 사람이 변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만의 탓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인의 야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상상을 해본다면, 그랬을 때 그러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주니까 또 저도 그냥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법학이나 생태학을 하다 철학을 하니까는 되게 법, 생태, 철학처럼 이렇게 학석박을 이렇게 했는데 법학이나 생태학은 굉장히 problem based learning이어서 굉장히 현실 문제가 중요한데 철학은 약간 문제 자체가 뭔지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왜 철학 공부하는지 막 그런 게 굉장히 스스로 말하고 상대방한테 말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뭔가 응용학문을 하다가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학의 그 쓰임새, 내가 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걸 스스로 답해야 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철학의 쓰임새가 70%가 교육, 30%가 정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한 사회의 연구와 그 교육하듯 그게 대학이 이제 연구와 교육을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한번 이런 대한 고등교육 운동 같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요거를 한번 기획해가고 이렇게 실행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호승 선생님의 그 간단한 말씀,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조와 같은 활동은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세 가지 분류,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관계적 가치를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래서 논문을 공유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마칠까 하니까는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 없으면 제가 네, 네, 쓴 예, 메시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그 그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주된 생각의 패러다임이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도구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가장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되게 녹색으로 잘 포장한 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본주의적인 말이거든요. 음, 그 생태계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관계적 가치가 이렇게 퇴색하게 되고 생태와 나가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뭔가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고 계약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에 반해서 기존 이렇게 유럽에서는 내재적 가치, 모든 것은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봐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념적이기만 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치에 대한 그 관계적 가치가 환경 보호에 되게 유용하다. 되게 환경을 보호하는데 정말로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관계적 가치를 제도에 들여오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영님께서 탐조를 하시고 자연에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교류를 하고 해서 자연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 아껴주는 마음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지금 보면 어, 이게 되게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마음에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제도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 언젠가는 예, 이게 제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반상금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저희 핫핑크 돌핀스에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법인격하는 제도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법인격이 되면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제가 법을 잘 모르긴 한데 기업도 법인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삼성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기업도 하물며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고래나 이런 생명들은 왜 인격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이제 핫핑크 돌핀스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우선 법인격체를 추진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격의 그런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시도, 그렇게 해서 더 그들이 본인들이 서식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거에 대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면서도 좀 여러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제도 안으로 우리가 다 넣어줄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생명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제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가 이제 제도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배제받을 텐데,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생명이 많아질수록 또 여기 이들은 더 분리되는 건 아닐까? 이런 저 항상 고민이 많아서 그런 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 사태나 요즘 이제 광장에서 보면 뭐 여성, 농민, 뭐 이주민, 뭐 퀴어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나열했을 때 항상 누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누가 빠질 수 있는 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참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권리 안으로 권리라는 제도 안에 이제 담고 이런 과정 안에 있어서 그게 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제가 간단히 그냥 저도 거기 워킹 그룹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자연의 권리라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냥 자연 뭐 파차마마라고 해서 자연 전체를 하나의 법인격을 주는 방법도 있고 구체적 종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게 그게 사실 그것도 되게 열린 방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개념 자체가 너무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너무 인간 중심적 아닌가, 그게 인간이 무슨 뭐가 있다고 뭐 그런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또 함께 그러니까 뭔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같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는 친구가 되자라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소유의 대상은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을 하는 것이 소유의 대상이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친구를 사용 수익 처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등한 대상,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친구 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네. 저도 얘기를 너무 하여튼 뭐 네, 한 분만 더 네, 말씀하시고. 아, 네, 저는 은평구 주민이고, 이제 은평 민들레당 이야기나 하핑크 돌핀스나 이런 얘기는 건너 듣다가 좀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왔고요. 오늘 왠지 30분 되기 전에 약간 뭐라도 말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근데 뭔가 되게 멋들어진 말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대한 교육 운동을 하다가 생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이런 생태 전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흘러가는 길은 저는 또 심리 상담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선을 긋는 방식들이 또 얼마나 또 인간에게도 해로운지, 마음에도 해로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선을 긋는 인간 중심적으로 발달해온 바탕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갈 길을 잃어요. 근데, 근데 결국 사실은 막 엄청 어려운 말들로 적다 보면 지금 어쩌면 이 지역 정치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말들로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지는데 말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장들이 계속 생기고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야 진짜 얘기들이 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그런 무장의 숲길이라는 말들이라던가, 막 끈끈이 붙여놓고 친환경이라고 해놓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좀 많이 얘기하는 자리들이 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자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연결되는 자리들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영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뭔가 잘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 저는 저희 동네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숙제 아닌 숙제로 각자 동네에서 꼭 새 한 명씩
친구 맺으시길 바라면서 쇠를 꼬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창틀에 땅콩가루를 올려놓거나 어, 물 한 그릇 올려놓으면 새가 반드시 어, 옵니다. 네, 어.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기, 비인간 존재와 관계 맺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재밌고 정말 이렇게 되게 참 유의미한 그런 만남과 그런 나눔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한다 그래야 돼. 어떻게 이게 그럴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함께 잘 뭔가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표 너무 감사하고 토론들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